계속해서 웨그먼의 작업에 대한 해석하기 부분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사진들은 다들 이렇게 그 동일한 모델을 다른 모습으로 찍은 내쪽 사진 혹은 이렇게 대비와 분할이 굉장히 이제 명백해 보이는 이제 사진 뭐 이런 것인데요. 사실 이런 사진을 웨그먼이 찍은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70년대, 80년대는 개념 미술 뭐 이런 이제 붐이 일어서 굉장히 명백해 보이지만 난해한 이런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코수스 같은 사람의 작업을 보면 항상 뭐 이미지와 글이 병치되거나 이미지를 병렬하거나 이런 식의 작업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것도 개념 미술을 마치 이렇게 모방한 것 같은 개념 미술의 형식을 빌려서 활용한 것 같은 하지만 등장하는 것이 강아지여서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위트 넘치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강아지 엉덩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게 되면 그냥 작품을 그러니까 관조한다, 감상한다기보다는 되게 즐겁게 볼 수 있는 느낌이 강한데 이 작가는 굳이 그렇게 자신의 작품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슬라이드가 안 나와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강아지 사진을 찍어놓고 굳이 여기 분할을 주어서 그죠? 마치 무슨 다른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등장하는 모델이 강아지라는 부분에서 심오함, 심각함 이런 부분을 많이 탈각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과연 맞을까? 강아지 한 마리가 등장하는 작업을 보고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게 아닐까? 이제 자신의 해석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평가들은 전거를 찾게 되죠. 실제로 71년도에 한 작가가 자신의 추함을 감추기 위해 그는 특별한 옷을 입었다라는 설치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신발이고요. 신발 위에 패널을 갖다 놨어요. 이게 특별한 옷이란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매우 개념 미술과 흡사한 그런 작업이라는 거죠. 하지만 작가는 개념 미술처럼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게 특별한 옷이고 사실 그 내부는 되게 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던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많은 전문가들이 열광하던 개념 미술에 대한 작가의 생각인 거죠. 그죠? 나는 어렵게 작업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예술은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려운 내용을 끌어낼 수 있고 어렵지 않은 작업을 좋아하는 사람은 쉽게 즐길 수 있고 그런 작업을 하겠다라는 걸 실제로 표방하는 그런 입장이 초기작에서부터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실제로 신발이 보이시나요? 자, 이거 하나를 가지고 전거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죠? 자, 이게 Falling Glass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유가 담긴 컵이 그대로 있고 여기는 이제 우유를 담은 채 떨어졌다기보다는 먼저 컵을 놓고 우유를 뿌렸거나 뿌린 우유 위에 유리컵을 놓거나 하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떨어지고 있는 유리컵이라고 하는 이 작업에 대해서 이제 웨어메어 같은 그 비평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깨지지도 않고 엎질러지지도 않은 채 똑바로 착지 않은 우유 한 잔을 담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마치 에드워드 머이브리지 에텟 말의 해럴드 에저튼의 과학적인 사진 그리고 사진의 바탕을 두고 작업된 미술 작품인 듀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를 풍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거론된 작가들이 실제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보셔야 되겠죠. 자, 에덴 줄마레는 사실은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사진 작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예, 되게 유명한. 그래서 항상 사진사 하면 반드시 배우게 되는, 다루게 되는 그런 작가인데요. 보시면 이 연속 동작, 그러니까 이 줄 마레가 한 것 중에 그 말이 뛰는 연속 동작을 카메라에 담아서 이렇게 펼쳐 놓은 이런 작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실제 운동을 카메라에 담아서 이렇게 운동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열한 것 같은 이런 작업을 주로 했고요. 이런 작업, 특히 여기에서 큰 영향을 받아서 듀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라고 하는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보시면 거의 흡사하죠. 그죠?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보시면 이 계단을 내려오는 이제 벗은 여성이 이 쭉 내려오는 운동의 모습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쭉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이런 작업들은 다 과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엄밀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작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로 돌아가서 보면 이 폴링 글래스라고 하는 이 작품 자체는 과학하고 상관이 없죠. 말이 좋아 폴링인데 무사히 안착한 혹은 폴링을 연출한 이런 작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딱딱하고 엄격한 과거의 작업들을 패러디하는, 거기다 약간 위트를 가미한 그런 작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덧붙여서 이제 사족을 달자면 실제로 듀샹이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라고 하는 그림은 거의 회심의 역작 같은 거였어요. 이 듀샹이 원래 이제 프랑스에서 화가가 되기를 꿈꾸며 이제 작업을 했던, 그래서 딱 그 출품을 했을 때 주목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작품이 바로 이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나오자마자 프랑스를 떠날 만큼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반발은 사실은 네가 우리의 아이디어를 베꼈다라는 데서 오는 거였는데요. 양쪽 진영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진영은 이탈리아 미래주의였어요. 미래주의야말로 이렇게 철저하게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시간성, 운동성, 빛의 확산, 뭐 이런 것들을 화폭에 담아내려고 했던 그런 유파죠. 그러다 보니 이 그림을 보면서 운동성을 담아내려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제가 훔쳤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다른 한쪽 진영은 큐비즘이었어요. 분석적 큐비즘이 1910년대에 막 이렇게 파리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는데, 브라크나 아니면 그 피카소가 보기에 이 그림은 색채나 구성이나 배경과 대상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자신들의 분석적 큐비즘 아이디어와 흡사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20세기 초반에 유럽의 미술계를 장악하고 있던 양대 진영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게 되었던 듀샹은 프랑스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회화 작업 안 하죠. 스케치는 남아있지만 회화 작품을 하진 않습니다. 설치, 뭐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듀샹에게 굉장히 큰 아픔을 주었지만 듀샹이 이제 자리를 옮겨서 보다 더 급진적이고 되게 그 이후에 굉장히 문제작이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어떤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게 이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는 듀샹도 위트 넘치고, 그리고 관례 미술이나 그 전통적인 어떤 미술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을 비판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작업을 주로 했다라는 점에서는 웨그먼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웨그먼으로 돌아가서 보면 듀샹만큼이나 웨그먼도 당대의 미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영역을 관통하고 있던 관례, 전통 혹은 그 관행 이런 것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를 우리가 이런 작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왼쪽 작업을 보시면 어때요? 언뜻 보아 웬 금발머리 여성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여성을 하나의 대상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얼굴 쭉 내려와서 가슴 부위와 쭉 다리까지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보통은 여성의 음부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일종의 관례죠. 그런데 그냥 관례적으로 쭉 내려왔다 올라가면 여기가 갑자기 도드라져 보이면서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면 여성인 줄 알았는데 여성이 아니라 강아지죠. 그죠?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놀라게 돼요. 왜? 여성을 대상화해서 하나의 볼거리로 볼 때는 관례적인 시선이 움직이는 길이 있었고 그게 하나도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 대상이 여성이 아니라 강아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지고 당황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저기 앉아 있는 이미지가 여성일 때는 대상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강아지일 때는 여성을 보는 시선의 작동 방식, 다시 말해 관례적 시선이 뭔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미술에서 여성을 대상화해서 어떤 시선의 대상, 다시 말해 하나의 볼거리로 전락시키고 그걸 자연스럽게 포장한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아서 아무도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더더군다나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작가가 꼬집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누가 봐도 강아지인 걸 알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다리가 있어야 될 부분에 의자 다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까와 똑같이 여성의 대상화 문제를 꼬집는 동시에 다리의 자리에 의자의 다리를 갖다 놓으면서 우리를 이제 픽 하고 웃음을 터뜨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심각한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위트 넘치는 재기발랄한 방식으로 다루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은 굉장히 대중적인 동시에 이론가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대단한 작가임이 드러나는 그런 작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웨그먼의 작업은 언뜻 보면 여성 누드 같죠. 속옷만 입은 여성이 지금 등을 돌리고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 게다가 금발머리 여성이어서 사실 언제든지 성적 대상으로 자리 잡은 여성의 가장 전형적인 이미지는 금발머리 여성, 금발머리 백인 젊은 여성이죠. 그죠? 보면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금발머리의 여성이 속옷만 입고 지금 등을 다 드러내고 우리를 돌아다보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성이 아니라 강아지네? 한번 놀라게 된다는 거죠. 강아지인 걸 알고 보면 여성을 대상화해서 보던 우리의 그 관례적인 보기의 방식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작가가 바라보기 혹은 여성의 대상화, 이런 미술 관례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꼬집어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작가의 되게 놀라운 점은 뭐냐면 지금 몇 장의 사진을 빼곤 다 폴라로이드죠. 그죠? 폴라로이드 사진은 사실은 사진이 예술의 반열에 오른 후에도 타자였어요. 폴라로이드 사진이 예술 사진 혹은 예술의 반열에 오른다? 이건 거의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이제 다루어졌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폴라로이드를 그리고 실제로 그 강아지를 상업 사진 모델이 취할 법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면서 그걸 찍어내서는 상업 사진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의미작용을 하도록 이렇게 연출을 해낸다라는 점에서 모든 비평가들이 웨그먼의 작업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부 혹은 타자로 취급되었던 매체를 잘 활용한다라는 점에서 되게 놀라운 작가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보면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구나,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언뜻 보아서도 그냥 되게 재미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을 법한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은 모든 사람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또한 굉장히 훌륭한 작업이다 라고 모든 비평가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작품들이 어떻게 읽어내도 읽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의 의미를 100% 다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새로운 이론을 갖고 와서 읽어내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읽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읽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층적인 의미작용을 하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점에서도 또 굉장히 훌륭한 작업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뭐 칭찬하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그 우리 텍스트에서도 굉장히 칭찬 일색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 텍스트에 의거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마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자, 왜 오늘은 읽지 않느냐고요? 책에 사실은 통으로 비평문을 이렇게 인용해 놓은 대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해석하기 부분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웨그먼의 작업을 보시고 이 다음에는 제니 홀저라고 하는 이제 미국 작가의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니 홀저는 아시는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국내에는 별로 잘 안 알려진 작가이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 작가에 대한 논의가 찬반으로 양분되어서 굉장히 오랜 동안 그 잘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작가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이해를 못했는가? 그럼 이해를 하고 제대로 설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 책 내용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제니 홀저의 작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니 홀저는 이렇게 생긴 분이고요. 최근의 작업은 실제로 이렇게 이 LED 전광판을 사용하고 여기에 이제 문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우리 그 LED 전광판으로 된 이제 광고판 이런 거 보면 휙휙 글자가 지나가듯이 얘도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뭐지라고 읽어보려고 하면 영어가 확확 지나가기 때문에 잘 읽히지도 않고 겨우 읽었다고 해도 이게 뭔 소리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나는, 쉽게 얘기하자면 문구를 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자, 그 사실은 이제 제목들이 다 애도, 표어 뭐 이런 식인데 애도는 실제로 관 뚜껑에, 그러니까 석관 뚜껑에다가 뭘 이렇게 막 글자를 새겨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읽어보면 글자는 읽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린지 내용이 읽히지 않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표어. 표어도 사실은 문구잖아요. 여기 막 LED 전광판에 휙휙 지나가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프랑스에서 제니 홀저 전시를 봤어요. 2000년대는 거의 다 이제 요렇게 하는데 들어가면 색깔이 있는 LED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건 뭐지? 이러고 들어가서 글자가 훅 지나가니까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빨리 지나가서 잘 안 읽힐 뿐 아니라 이제 읽어도 좀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뭔가 독특한 작업을 하는, 그렇지만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작가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이후에 도대체 이 작가는 뭐냐라고 작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작가를 잘 설명하는 글이 사실 제가 찾아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 작가를 그럼 도대체 뭐 하던 작가냐라고 초기작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하면, 이 표어들이 사실은 시리즈예요. 처음에는 극장에 이 보면 무슨 작품 누구누구 출연 뭐 이런 거 써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문구를 써놓습니다. Everyone's work is equally important.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일은 다 똑같이 중요하다. 아니 뭐 안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전광판 같은 걸, 사실은 광고를 위한 전광판이죠. 이걸 빌려서 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더 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 큰 길가에 이게 백화점이라고 들었는데, 백화점의 창에 뭐라고 빽빽하게 글을 적은 종이를 붙여 놓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렇게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실제로 이 뭐라고 써놨는지 보려고 해도 너무 빽빽해서 보이지도 않고, 이게 읽는다고 해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문구들을 잔뜩 써놨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나중에 이제 요렇게 책자로 나오기도 했는데, 자, 내용이 궁금하시겠죠? 도대체 뭔데 읽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가? 실제로 여기 있는 문구들 중에 몇 개를 발췌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읽어보면, 아기를 갖지 않는 것이 세상에 주는 선물이다. 어리석기보다는 순진한 것이 낫다. 환상에 매달리는 삶은 위험하다. 모든 계층이 청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당신을 낳은 것은 우연한 일이다. 일부 일처제를 원하지 않는 것은 남자들의 본성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칙 그 자체에 적합하지 않다. 어머니들은 너무 많은 희생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그냥 쭉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고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게 당시 비평가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갖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 그런데 이게 내용은 이런데 형식은, 이런 문구들이 사실은 이런 색지 위에 쓰여져 있고, 이런 색지들이 벽에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좀 무슨 그 추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조형적인 어떤 아름다움은 갖추고 있는데, 모든 예술 작품은 그냥 눈으로 즐거운 게 끝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데, 여긴 글자가 쓰여져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글을 읽는데 도무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문구들이 가득 쓰여져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여기 붙어 있는 종이 하나를 제가 여기 옆에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 써놓은 걸 뭐라고 이제 다시 한국어로 보자면, 나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 나를 정중하게 대하지 마. 나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지 마. 긴장을 풀지 마. 나는 네 얼굴에서 웃음이 싹 가시게 할 거야. 너는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너는 내가 대응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네 농담값을 치르게 될 거야. 나는 허점을 노리며 때를 기다리고 있어. 기타 등등. 자, 이거 거의 무슨 전쟁을 하자는 얘기 같죠? 그죠? 그죠? 근데 이게 뜬금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읽고 있으면 나는 작가고 너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사자인 나 같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등골이 오싹하기도 하고, 이게 뭐야?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비평가들은 이 작가를 가리켜서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아무거나 써놨다부터 시작해서, 아,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작업의 전례를 찾을 수 있다. 그건 사실은 그 미국 이민 초기에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이렇게 소일거리로 했던 십자수다. 십자수와 같은 전통이다. 그래서 이거는 예술이 아니라 공예다. 이렇게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이 작가에 대한 비평문의 전반적인 기조였습니다. 자, 실제로 그 십자수 같은 거 우리는 하면 뭐예요? 그냥 이쁜 이미지를 수를 놓는데, 원래 십자수의 대상은 성경 구절,
혹은 굉장히 이렇게 잘 알려진 격언 이런 거였대요. 그러니까 경구를 수로 놓아서 집에다 걸어놓고 그걸 매번 보면서 마음에 새기는 게 원래 십자수의 그 원래 본 모습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작가는 그 형식은 빌어왔지만 중요한 경구나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도 예술이 아닌 공예에서 갖고 왔는데 내용도 별게 없는, 그래서 정말 볼 거 없는 작품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심지어 애도는 여기 아까 하나만 크게 봤었는데 여기 보시면 관들이 이렇게 쭉 놓여 있고 관 뚜껑에 이렇게 글자를 새겨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진짜 낭비다라는 평가까지 받게 됐습니다. 자, 거의 한 20여 년에 걸친 작업을 이렇게 이제 호평을 받게 되면 이 작가는 되게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계속 자기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포스터라고도 하고 헬포스터라고도 하고 지금 그 미국 최고의 비평가이자 미술 이론가인 분이죠. 그죠? 이분이 그 홀저의 작업을 비판적으로 읽었던 기존의 비평을 다 하나로 묶어서 니들은 이 작업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야 라고 반기를 듭니다. 이분의 입장에서 홀저의 작업을 보게 되면 제니 홀저의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할포스터는 제니 홀저의 작업을 바르트의 기호학으로 접근을 합니다. 일단 다 되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이 문구, 언어의 의미작용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더니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하나도 모르겠는 말을 일부러 작품에 담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라고 할포스터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지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습득했던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나 알아 라고 끝나게 되는데, 이런 작품을 통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언어가 나에게 접근하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언어 작용의 시스템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홀저의 작업 속에 드러나는 언어는 일종의 입법 행위라는 거예요. 무슨 행위? 법을 실제로 세우는 행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능수능란하게 해왔던 어떤 의미작용이 정말 맞는 걸까? 정말 너는 언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 결과 그런 내용을 계속 받아들여서 네가 알고 있는 걸 강화해 나가야만 할까? 이런 부분들의 의심을 심어주는 작업을 제니 홀저의 작업이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바르트의 이야기를 빌려서 포스트는 뭐라고 하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통제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적어도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국어가 모국어니까 같은 말을 쓰죠. 그리고 한국어라고 하는 똑같은 언어 시스템을 내 속에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말하기 위한 도구,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언어 체계 내에는 모든 가치관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속에는 문화도 있고 법률도 있고 관습도 있고 관행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거에 대한 모든 기준과 가치 판단의 근거가 언어와 함께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기본적인 정서라거나 기본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보면 바로 이해하고 동의하기도 하고 어떤 걸 보면 동의가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니 홀저의 작업은
동의할 수도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되게 이상한 말 걸기를 한다는 거죠. 그 언어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언어 시스템으로는 통제될 수 없는, 그래서 뭔가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시스템에 균열을 내려고 하는 이상한 말 걸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통제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언어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우리가 뭘 말을 한다는 거는 우리의 생각처럼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복을 위한 거. 뭐예요?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 너 여기 동의하지? 안 하면 너 이상해. 너 정상 아니야. 사실은 모든 발화가 사실은 결국은 정복이 목적이라는 바르트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언어, 다시 말해 언어 기호라고 하는 거는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홀저의 이야기는 이런 언어의 통제권 혹은 언어의 시스템에 균열을 내는, 그래서 새로운 정복,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작업이다 라고 칼 포스터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니 홀저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그 속에 있는 문구들은 전시 공간 안에서만 이게 소모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길거리 벽 쭉 너머로 확장이 됩니다. 실제로 길거리 벽에 이렇게 전시가 되거나 아니면 광고판에 붙기도 하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열심히 읽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메시지를 읽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단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애를 쓰는 과정에서 뭔가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독자의 위치로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막 우리를 협박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읽었었잖아요.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어이씨, 나한테 왜 협박하지? 내가 뭔가 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독자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전혀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와는 상관없는 이질적인 언어를 접하게 되고 그 이질적인 언어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시스템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반성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할 포스터가 읽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제니 홀저의 작업은 그 미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미 짜여진 기호들 내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호들 말고 다른 기호들로 짜여진 새로운 네트워크 속에 우리를 위치시키면서 미술 작품 자체가 완전히 새로 짜여진 사회적 기호들의 네트워크로 재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정말 그런지 아까 읽었던 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아기를 갖지 않는 것이 세상에 주는 선물이다. 우리 생각하고 정반대되죠. 적어도 오늘날의 기조는 아이를 낳는 게 애국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우리 모두 다 아이는 낳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기를 갖지 않는 것이 세상에 주는 선물이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맞아. 아기의 입장에서는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부대끼고 사는 거 별로 원치 않을 수도 있어. 다른 가치관 혹은 다른 의미작용을 하는 새로운 기호들의 망이 탄생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부모가 당신을 낳은 것은 우연한 일이다. 우리는 필연이라고 믿고 살죠. 그죠? 엄마랑 아빠랑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해서 나를 낳았어. 나는 엄마 아빠 사랑의 필연적인 결과물이야. 이렇게 믿고 살아요. 그래야지만 힘들어도 내가 버틸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사실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정말 우연이죠. 그죠? 그 몇백만 분의 1의 확률 속에서 내가 생겨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태를 보는 포지션 혹은 시각을 완전히 딴 곳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설명을 완전 다른 걸로 대체해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지배적인 어떤 그 기후들의 네트워크를 벗어나서 전혀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작용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공격해서 정말 그게 당연한 건가? 정말 누구든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작용을 하는 예술작품이다 라고 할 포스터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예술 작품을 보면 이제 정말로 100% 이해가 되고 감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제니 홀저의 작업처럼 뭔 소리를 하는지 1도 모르겠다. 감상이 불가능하다. 이런 작업도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사실 필요한 게 비평가의 해석이라는 거죠. 비평가가 비평문을 쓰는 거는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통해서 작품이 훌륭하다를 강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비평문을 읽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작품을 다른 각도에서 보거나 혹은 작품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꺼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해석할 때 꼭 지켜야 될 원칙들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묘사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주었다고 한다면 해석은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쫙 하나로 꿰어서 설득을 하는 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보들을 꿰는 거는 그냥 꿰는 게 아니죠. 사실은 설득을 위한 논리가 필요하고 그때 그 논리를 제공하는 것은 이론입니다. 미학 이론이 되었건 미술 이론이 되었건 철학 이론이 되었건 사실은 많은 이론들이 해석하기 위해서 설득력을 실어주는 도구처럼 활용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론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나 해석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작품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어떤 해석이 다른 해석보다 더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비평가가 어떤 작품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평문은 작가에 대해서 쓰는 글이 아니라 작품에 대해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작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경우는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그 설명을 끝내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의 작품에서 어떤 이론을 갖고 와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러 가지 해석 중에는 심지어 상반되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방금 봤던 제니 홀저 작품 같은 경우에 완전히 반대되는 한쪽은 완전 이건 예술 아니고 쓰레기야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할 포스터 같은 사람은 되게 훌륭한 작품이야 라고 칭찬하는 해석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옳은 완벽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완벽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해석은 가능하다라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작품으로부터 끌어내고자 하는 것은 작품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들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해석은 작품을 더 잘 설명하고 작품 속에서 숨겨져 있거나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지, 비평가가 돋보이고 싶어 하거나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아, 내가 이렇게 잘났어를 주장하기 위해서 굳이 어려운 용어를 쓰거나 한다면 그건 절대로 좋은 해석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해석을 한다는 거는 작품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내가 너무 어려운 이론 갖고 와서 어렵게 쓰게 되면 사실은 읽는 사람은 아무도 이해를 못할 텐데 어떤 설득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더 나은 이해 혹은 더 많은 설명은 더더욱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하는 비평가들 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나 굉장히 어려운 글쓰기를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그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해석하기에 기본을 잘 이해를 못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해석하기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 판단하기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아마 과제, 그러니까 분석 과제 대상이 되는 글 2개가 업로드가 될 겁니다. 원래는 이번 주쯤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진도가 빨리 못 나가서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늦어진다고 나쁠 건 없겠죠, 그죠? 자, 그리고 사실은 이 과제를 기다리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말 과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말 과제는 여러분의 작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제작한 작품이거나 여러분이 실제로 작업하는 분이 아니어서 내가 제작한 작업이 없어요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작품에 관한 비평문을 실제로 쓰는 것이 과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비평문을 쓰는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배우면서 나는 이런 작품을 이런 방식으로 비평해 보면 좋겠다라고 슬슬 아이디어를 잡아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일주일 늘어졌다고 해서 넋놓고 노는 것이 아니라 과제 2개를 어떻게 보면 거의 동시에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중간 과제와 기말 과제를 함께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간 과제는 제가 이제 분석 대상을 드려야지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중간 과제에 관한 고민은 여태까지 배운 부분들을 잘 이제 생각해 보면서 실제로 이걸 텍스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고, 기말 과제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를 실제로 내가 어떻게 글쓰기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